지금 이 순간 고백하는 이유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7년이 지났지만 그날 밤 제가 내린 결정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아직도 생생합니다. 22살에 제가 지구 반대편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로 떠날 때 가족들은 울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제 손을 놓지 않으려 했죠. 안나, 정말 가야 하니?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 따위는 없다는 걸요. 아버지의 농장은 이미 파산했고 어머니의 수술비는 천문학적이었습니다. 동생들은 아직 어렸고 폴란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공장 청소부가 전부였죠. 그때 한국에서 온 편지 한 통이 제 운명을 바꿨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35살이었고 산골에서 농장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저보다 13살이나 많았지만 눈빛만큼은 착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제 가족을 도울 수 있다는 조건이 간절했던 저를 움직였죠.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그를 처음 봤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요. 한국어는 한마디도 할 줄 몰랐고 그가 저를 데려간 곳은 화려한 서울이 아니라 산속 깊은 마을이었습니다. 집에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 역시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셨죠. 첫날 밤 저는 방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가톨릭 신자인 제게 이 모든 상황은 신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쥐고 기도했지만 신은 대답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운영한다던 농장의 정체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1년 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제 부모님과 동생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죠. 잠깐,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이 놀라운 드신다면 반전의 전체 구독과 이야기가 좋아요, 궁금하시다면 알림 설정 구독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세요. 함께해주세요. 해외에서 우세요. 일어난 진짜 감동 이야기를 오늘 매일 이야기가 마음에 전해드립니다. 드신다면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폴란드 크라쿠프의 작은 농장에서 시작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요. 제 이야기는 폴란드 크라쿠프 외곽의 작은 농장에서 시작됩니다. 코발스카 가문은 3대째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아버지 스타니스와프는 20평의 밀밭과 감자밭을 일구며 우리 가족을 키웠죠. 어머니 마리아는 동네에서 손꼽히는 요리사였고 저와 남동생 둘은 그런 부모님 밑에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하지만 유럽 연합 가입을 앞둔 폴란드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농업 기준, 환경 규제, 품질 인증. 우리 같은 소농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벽들이 하나씩 세워지고 있었죠. 안나, 이제 예전처럼은 안 된단다. 아버지는 매일 밤 서류 더미 앞에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EU 기준에 맞추려면 농기계도 바꿔야 하고 창고도 새로 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돈이 없었죠. 그해 봄,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심장 판막에 문제가 생겨 수술이 필요했는데 비용이 우리 농장 1년 수익의 5배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당시 크라코프 대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시인이 되는 꿈을 꿨죠. 하지만 가족의 위기 앞에서 그런 꿈은 사치였습니다. 저는 대학을 중퇴하고 시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6일을 일해도 버는 돈은 고작 생활비였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는커녕 매달 밀려오는 고지서조차 감당하기 어려웠죠.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손에는 낯선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나, 이걸 봐라. 한국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제안이었죠. 편지에는 김민준이라는 남자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35살, 농업에 종사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저는 즉시 거절했습니다. 22살에 제가 나이 차이가 13살이나 나는 낯선 남자와 결혼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농장 담보대출의 연장이 거절됐다는 내용이었죠. 동시에 어머니의 병원비 독촉장도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왜 우리 가족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정직하게 살아온 우리에게 왜 이런 벌을 내리시는 거죠? 성당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미하엘 신부님이 다가오셨습니다. 30년간 우리 가족을 지켜봐 오신 분이었죠. 안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신단다. 그 길이 처음에는 어둡게 보일지라도 말이야.
신부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지만 여전히 결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안나야, 엄마는 괜찮단다. 하지만 네가 희생할 필요는 없어. 내 인생을 살아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 모두가 무너진다는 걸요. 마침내 저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1년 후 가족 상황이 나아지면 폴란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죠. 출발 전날 저는 평생 아끼던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가 뜨개질해 주신 스웨터, 아버지가 사주신 시집, 대학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들어갈 만큼만 챙길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가족들과 헤어지는 순간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동생 파베오와 마르치는 눈물을 흘리며 제 옷자락을 잡았고 아버지는 말없이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안나,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라. 이곳이 내 집이란다. 어머니는 제 목에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잊지 말거라. 13시간의 비행이 끝나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도 글자도 소리도 모든 것이 낯설었죠. 김민준을 처음 봤을 때의 인상은 복잡했습니다. 사진보다 키가 컸고 피부는 더 검었습니다. 농사일로 그을린 것 같았죠. 눈빛은 착해 보였지만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나. 어색한 한국어 발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는 그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1년간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이 사람과 살아야 한다는 현실을요. 공항에서 나오는 길, 제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이 스쳤습니다. 정말 이 결정이 옳은 걸까? 가족을 위한다지만 제 인생을 이렇게 맡겨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선택한 저에게는 전진만이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김민주는 간간히 영어 단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밤, 마운틴, 그랜마더, 농장, 산, 할머니라는 단어들이 들렸지만 전체적인 의미는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그가 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죠. 도시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모습을 기대했던 제게 이 길은 너무나 외지고 적막했거든요. 여기가 정말 제가 살 곳인가요?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이미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폴란드 크라쿠프의 그 작은 농장을 떠나 지구 반대편 한국의 산골 마을로 향하는 저의 여정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1년 후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를요. 산길을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춘 곳은 정말 산속 깊은 마을이었습니다. 집들이 띄엄띄엄 흩어져 있었고 가로등조차 제대로 없어서 어둠 속에서 윤곽만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폴란드의 농촌도 조용했지만 이곳은 아예 다른 차원의 고요함이었죠. 김민준이 차에서 제 가방을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홈, 히어. 여기가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단층 한옥 형태의 집이었는데 마당에는 여러 가지 농기구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계셨습니다. 제가 내리자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으시며 무언가 말씀하셨죠. 한국어여서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환영한다는 의미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김민준이 소개해줬습니다. 할머니는 김복순이라는 분이었고 그의 친할머니가 아니라 이웃 할머니 같은 존재라고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은 김민준을 친손자처럼 키워주신 분이었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전통 한옥의 구조였습니다. 마루가 있고 온돌이 깔린 방들이 있었죠. 할머니는 제게 가장 안쪽 방을 내어주셨습니다. 방 안에는 이불이 깔려 있었고 작은 화장대와 옷장이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영어로 쉬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가 되니 갑자기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 있구나. 창 밖을 보니 산등성이가 첩첩이 보였습니다. 폴란드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저는 가져온 작은 성경책을 꺼내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옳은 길을 걷고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 이 낯선 땅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너무나 조용해서 오히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폴란드에서는 밤에도 차 소리나 사람들 소리가 들렸는데 여기는 바람 소리와 벌레 소리뿐이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일찍 할머니가 저를 깨우셨습니다. 안나, 일어나거라. 놀랍게도 할머니는 제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셨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제가 오기 전에 김민준에게서 발음을 여러 번 연습하셨다고 하더군요. 아침 식사는 한국 전통 음식들이었습니다. 밥, 김치, 된장찌개,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 저는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할머니를 따라했습니다. 김치는 너무 맵고 자극적이었고 된장찌개는 짜고 이상한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팠기 때문에 참고 먹었죠. 맛있어요? 할머니가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세웠습니다. 할머니는 기뻐하시며 더 많이 담아주셨어요. 식사 후 김민준이 저를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농장을 보여주겠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밭이 아니라 소였습니다. 넓은 목초지에 한우들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 수가 대략 50마리는 되어 보였어요. 제가 상상했던 작은 농장이 아니라 제법 큰 규모의 축산 농장이었던 겁니다. 한우. 김민준이 설명했습니다. 한우라는 뜻이었죠. 처음 보는 동양 소들이었는데 폴란드에서 보던 소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더 작고 검은 빛이 돌았어요. 하지만 제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축산업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폴란드에서는 밀과 감자만 길러봤지 소를 키운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민준이 제게 작업복을 건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손짓 발짓으로 할 수밖에 없었죠. 먹이 주기, 물 주기, 청소하기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쉽지 않았어요. 첫 번째 문제는 소들이 저를 낯설어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가가면 피하거나 심지어 위협적인 소리를 내는 놈들도 있었어요. 김민준은 익숙하게 소들 사이를 다니는데 저는 무서워서 제대로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물리적인 힘이었습니다. 건초 뭉치 하나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웠거든요. 겨우 들어 올려도 소들의 먹이통까지 나르기가 힘들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냄새였습니다. 축산 농장 특유의 냄새에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구역질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의사소통이었습니다. 김민준이 뭔가 지시를 해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고 제가 질문을 해도 그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할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목초지 한 구석에서 김민준과 함께 앉아 먹었는데 그때 첫 번째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는 식사 전에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당연한 일이었죠. 십자가를 그리며 조용히 기도하는데 김민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종교?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카톨릭, 크리스찬. 그러자 김민준의 표정이 좀 어두워졌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한국에서는 종교에 대해 그리 개방적이지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특히 시골에서는 더욱 그랬고요. 그날 저녁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머니가 집안에 작은 제사상을 차려놓으셨던 겁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기리는 것이라고 김민준이 설명했지만 가톨릭 신자인 저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참석할 수 없어요. 저는 영어와 손짓을 섞어가며 거부 의사를 표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다른 종교의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거든요. 할머니와 김민준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이 되면 당연히 조상 제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제가 거부하니까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종교적 신념과 새로운 가족에 대한 예의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거든요. 십자가 목걸이를 만지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친절하셨지만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김민준도 예전만큼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농장 일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실수를 하면 김민준이 다시 해주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미안함과 동시에 자존심이 상했어요. 왜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못할까? 특히 소 중에 성격이 사나운 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가 저를 유독 싫어했습니다. 제가 먹이를 주려고 다가가면 발로 차려고 했고 한 번은 뿔로 들이받으려고 해서 크게 다칠 뻔했어요.
김민준이 급하게 저를 끌어낸 후 엄한 목소리로 뭔가 말했습니다. 아마 조심하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무능하다고 비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폴란드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수술을 잘 마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안나야, 힘들지 않니? 괜찮으면 좀 더 버텨다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저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포기하면 가족들이 다시 어려움에 빠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통화를 끊고 나서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거실에 김민준과 함께 앉아 계시더니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김민준이 번역해 주려고 애썼지만 복잡한 내용은 전달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할머니가 제 종교를 존중하고 싶어 하신다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다르지만 괜찮다, 존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종교는 다르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는 것을요. 할머니의 따뜻함은 제가 어머니에게서 느꼈던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언어 장벽, 농장 일에 대한 무지, 문화적 차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특히 농장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저녁 7시까지 계속되는 노동에 제 몸이 적응하지 못했거든요.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온몸이 근육통으로 아팠습니다. 김민주는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쉬운 일부터 시키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제가 폴란드에서 해본 농사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가족을 위한다지만 제가 무너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폴란드로 돌아간다면 어머니의 병원비는 물론 농장 빚까지 해결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제 한국 생활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매일이 도전의 연속이었고 극복해야 할 산들이 첩첩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어려움들이 실제로는 제게 새로운 힘을 주는 과정이었다는 걸, 그리고 할머니와 김민준이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하고 있었는지를요. 한국에 온 지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점점 절망감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고역처럼 느껴졌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소들에게 먹이를 주고 우사를 청소하고 목초지를 관리하고. 하지만 뭘 해도 김민준의 발목만 잡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그날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아침부터 비가 내렸는데 우사 지붕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저에게 양동이를 가져다 놓으라고 손짓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해서 엉뚱한 곳에 놓았죠. 결국 건초더미가 다 젖어버렸습니다. 아이고. 김민준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자존심이 상했어요. 폴란드에서는 나름 똑똑하다고 여겨졌던 제가 여기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짐덩어리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점심때쯤 되니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준이 저에게 소들을 우사 안으로 몰라고 지시했어요. 하지만 소들이 제 말을 듣지 않았죠. 이리 와. 영어로 소리쳐봤지만 당연히 소들이 알아들을 리 없었습니다. 폴란드어로도 해봤지만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허둥지둥하는 사이에 소 한 마리가 진흙탕으로 뛰어들어 버렸습니다. 그 소가 바로 평소에 저를 싫어하던 그 녀석이었어요. 제가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더 깊은 진흙으로 들어가면서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준이 급하게 달려와서 소를 끌어냈지만 그 과정에서 저도 진흙탕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어요.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됐죠. 괜찮아? 김민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나서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소리쳤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순이 더욱 저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집으로 들어와서 씻고 옷을 갈아입은 후 저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폴란드에 있는 친구들이 그리웠고 익숙한 언어와 문화가 그리웠어요. 왜 내가 여기 있어야 하지? 다른 방법은 정말 없었던 걸까? 그때 할머니가 문을 살짝 두드리셨습니다. 들어와도 되겠냐는 의미였죠. 저는 눈물을 훔치고 문을 열어드렸어요. 할머니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계셨습니다. 제 옆에 조용히 앉으시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한국어여서 정확한 의미는 몰랐지만 위로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무언가 이야기를 계속하셨어요. 나중에 김민준을 통해 알게 됐지만 할머니도 젊었을 때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사셨던 경험이 있으시다고 했습니다. 6.25 때 피난을 가셨다가 돌아오지 못하셨던 거죠. 힘들지? 낯선 곳에서 사는 게. 할머니의 표정을 보니 제 마음을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할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시며 계속 무언가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괜찮다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때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안나, 힘들면 말해. 다른 일, 쉬운 일, 제게 더 쉬운 일을 시키겠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싶다고 강하게 말했죠. 저도 똑같이 농장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김민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천천히 하자는 뜻이었어요. 그리고는 뭔가 생각이 난 듯 일어나더니 방에서 책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어 학습서였어요. 기초 회화책이었죠. 김민준이 그 책을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공부하면 쉬워져. 언어를 배우면 모든 게 쉬워질 거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책을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입니다. 발음이 어색했지만 김민준과 할머니는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언어학습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한글 자체부터가 완전히 다른 체계였거든요. 폴란드어나 영어와는 전혀 달랐죠. 며칠간 밤늦게까지 한국어를 공부했지만 실제 농장에서 쓰이는 말들을 이해하기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어느 날 오후 제가 혼자 소들의 물통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그 사나운 소가 또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시하고 계속 일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소가 뒤에서 저를 들이받은 겁니다. 저는 물통에 부딪혀 넘어졌고 무릎과 팔에 상처가 났어요. 아야! 제가 비명을 지르자 김민준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소를 쫓아낸 후 제 상처를 살펴보더니 급하게 집으로 데려갔어요. 할머니가 소독약과 붕대를 가져와 제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무릎에 꽤 깊은 상처가 났어요. 미안해. 내가 조심하지 못했어. 김민준이 자책하는 표정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화가 났어요. 왜 그 소를 그냥 놔두는 거예요? 저를 계속 괴롭히는데? 물론 영어로 말했지만 제 감정은 충분히 전달됐던 것 같아요. 김민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날 밤 김민준이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안나, 이야기 있어. 저를 거실로 불러내더니 할머니와 함께 앉자고 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김민준이 더듬더듬 영어를 섞어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나운 소는 사실 농장에서 가장 비싼 시소라는 거였어요. 한우 중에서도 최고 등급의 혈통이라고 했습니다. 농장에 매우 중요한 소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처리할 수 없다는 거였죠. 하지만 동시에 김민주는 제 안전이 걸린 문제라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그 소 근처에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안나 안전. 제일 중요. 제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에 저는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적어도 그가 저를 걱정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어요. 제가 농장 일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말이에요. 며칠 후 김민준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소 관련 일 대신에 다른 일을 맡기겠다는 거였어요. 농장 한쪽에 작은 채소밭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관리해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상추, 배추, 무 같은 채소들을 기르는 일이었죠. 이거 안나 좋을 것 같아. 폴란드에서도 채소 기르는 일을 해봤으니까 더 익숙할 거라는 얘기였어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채소밭 일은 확실히 소 관련 일보다 쉬웠어요. 물 주기, 잡초 뽑기, 벌레 잡기 등 폴란드에서 해봤던 일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언어 문제 때문에 세세한 지시를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언제 물을 줘야 하는지, 어떤 잡초를 뽑아야 하는지 같은 것들 말이에요. 어느 날 제가 실수로 상추 새싹을 잡초인 줄 알고 뽑아버린 일이 있었어요. 김민준이 그걸 발견했을 때의 표정은 실망스러워 보였습니다. 이거 상추라고 말하는 김민준의 목소리에서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미안했습니다. 동시에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났고요. 왜 나는 뭘 해도 실수만 하지? 그날 밤 저는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정말 1년을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 차라리 포기하고 폴란드로 돌아가는 게 나을까? 하지만 폴란드 가족들과의 화상통화에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안나야, 네가 있어서 우리가 버틸 수 있단다. 조금만 더 힘내자. 어머니의 수술은 성공했지만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농장 문제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다고. 어떻게든 적응해야 한다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김민준이 농장 일하는 단어들을 하나씩 가르쳐줬고 할머니는 집안 용어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물, 잡초, 씨앗. 하나씩 배워가면서 조금씩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지시는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극복해야 할 산들이 많았습니다. 문화적 차이, 생활 습관의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회의감. 김민준과 할머니는 분명히 저를 배려해주고 계셨지만 제가 과연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일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어요. 그렇게 한국 생활 한 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매일이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이유들이 저를 버티게 만들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 저 자신도 모르고 있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걸요. 한국에 온 지 2달이 지나자 저는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조금씩 늘고 있었지만 여전히 깊이 있는 대화는 불가능했어요. 농장 일도 채소밭으로 바뀌긴 했지만 제 실수는 계속 반복됐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특히 그 주는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월요일에는 제가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배추 모종들이 뿌리가 썩기 시작했고, 화요일에는 잡초를 뽑다가 방울토마토 줄기를 실수로 꺾어버렸습니다. 수요일에는 아예 우사에서 넘어져 발목을 삐었어요. 김민주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도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셨고요. 내가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오히려 김민준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목요일 저녁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할머니가 쓰러지신 겁니다. 젓가락을 들고 계시다가 갑자기 손에 힘이 빠지더니 옆으로 고꾸라지셨어요. 할머니! 김민준이 급하게 달려가서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의식은 있으셨지만 말씀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어요.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고 오른팔에 힘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뇌졸중 같아요. 저는 폴란드에서 할아버지가 비슷한 증상을 보이셨던 기억이 있어서 바로 알아챌 수 있었어요. 김민준에게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죠. 김민준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할머니를 차에 태우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경미한 뇌졸중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날 밤부터 저와 김민주는 교대로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김민주는 낮에 농장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주로 제가 밤에 병원에서 지켰어요. 할머니는 말씀하기가 어려우셨지만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그 손길에서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여기 있을게요. 한국어로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서 영어와 몸짓으로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제 손을 더 꽉 잡으셨어요. 그때부터 제 역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민주는 할머니 병원비와 농장 운영을 동시에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바빠졌어요. 아침 5시부터 밤 9시까지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맡게 됐어요. 할머니가 하시던 요리, 청소, 빨래.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허둥댔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특히 요리가 가장 어려웠어요.
폴란드 음식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김치찌개, 된장국, 불고기. 할머니가 해주시던 음식들을 따라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맛이 영 이상했어요. 김민주는 맛없다고 하지 않았지만 표정으로 알 수 있었죠.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다 드셨어요. 미안해요. 요리를 잘못해서. 제가 사과하면 김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고마워. 짧은 대답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할머니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도 어느 정도 가능해지시고 오른팔도 조금씩 움직이실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의사는 완전한 회복까지는 몇 달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듣는 김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재활치료비까지 생각하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거든요. 괜찮아. 어떻게든 될 거야. 김민주는 그렇게 말했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농장 수입만으로는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제가 도울게요. 김민준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간병과 집안일뿐만 아니라 농장 일도 더 적극적으로 돕겠다고요. 안나, 너무 힘들 거야. 김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 말을 할 때 저 자신도 놀랐어요. 언제부터 이들을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게 됐던 걸까요? 다음 날부터 제 하루 일과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민준과 함께 농장 일을 시작했어요. 소들에게 먹이 주기, 우사 청소, 목초지 관리. 예전에는 무서워했던 일들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병원에서 할머니를 돌봤어요. 재활 운동을 도와드리고 식사를 챙겨드리고 말동무가 되어드렸죠. 오후에는 다시 농장으로 돌아와서 일하고 저녁에는 집안일과 요리를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 잠자는 게 전부였어요.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충만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할머니가 저를 보실 때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귀여운 외국인 며느리를 보는 시선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손녀를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안나, 고마워. 할머니가 어렵게 하시는 말씀에 저는 매번 눈물이 났어요. 폴란드에서 돌아가신 제 할머니가 생각났거든요. 김민준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실수할까봐 걱정스러워 하셨다면 이제는 저를 진짜 동반자로 인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안나 덕분에 많은 도움이 돼. 어느 날 저녁 김민준이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보람도 잠깐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퇴원하신 지 일주일 후 농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사나운 시소가 갑자기 아픈 거였어요. 수의사를 불러봤지만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군요. 만약 이 소가 죽으면 김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소는 농장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자산이었거든요. 며칠 동안 김민준은 거의 잠도 자지 않고 그 소를 돌봤습니다. 저도 함께 밤을 지새웠어요. 왜 하필 이때? 김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병원비도 부담인데 시소까지 문제가 생기니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죠. 그때 저는 폴란드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하지만 폴란드 가족들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내주는 돈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었죠. 안나야, 미안하다.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데. 아버지의 미안한 목소리에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막막했어요. 그렇게 불안한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소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김민주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농장 일, 할머니 간병, 경제적 부담. 모든 것이 그의 어깨에 올려져 있었거든요. 내가 더 많이 도와드려야 하는데.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언어도 아직 완벽하지 않았고 농장 일에 대한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김민준이 마당에서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봤어요. 달빛 아래 그의 뒷모습이 무척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서 그의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함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힘들지? 김민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의미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힘들었지만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살 수 있다는 게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안나. 정말 고마워. 김민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이곳에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이 어려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과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기적 같은 일이 곧 일어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기적이 할머니에게서 시작될 거라는 걸요. 하지만 그 기적을 만나기까지는 아직 조금 더 버텨야 했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면서 말이에요. 할머니가 쓰러지신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할머니 방을 들여다봤는데 할머니가 혼자서 일어나 앉아 계시는 거였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희 도움 없이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셨는데 갑자기 혼자 앉아 계시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한국어로 물어봤어요. 이제는 기본적인 대화 정도는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응, 괜찮다. 많이 좋아졌어. 할머니의 목소리도 예전보다 훨씬 또렷했어요. 오른팔도 조금씩 움직이실 수 있게 되셨고요. 김민준도 할머니의 빠른 회복에 놀라워했습니다. 의사도 이 정도 속도로 좋아지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안나가 잘 돌봐줘서 그런가 봐. 의사 선생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정말로 제 덕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안나가 와서 마음이 편해졌어. 그래서 빨리 나은 것 같아. 할머니의 말씀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정말 도움이 됐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회복과 함께 뭔가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농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사나운 시소가 갑자기 온순해진 거였어요. 저를 보면 피하거나 위협하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제가 가까이 가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왜 갑자기 저래? 김민준도 의아해했어요. 소의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는 없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거였어요. 어느 날 할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갔는데 평소 저를 못마땅하게 보던 아주머니들이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안나 씨, 할머니 간병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효자네요. 친손녀보다 더 잘해준다면서요? 사람들의 태도 변화가 너무 급작스러워서 당황스러웠어요. 이전에는 외국인이라고 수근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칭찬만 했거든요. 할머니는 제 팔을 끼고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안나가 정말 착해. 밤낮으로 날 돌봐줬어.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할머니를 보며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뭔가 과분한 대우를 받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안나야, 너한테 말할 게 있어. 평소보다 진지한 목소리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할머니는 저를 방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사실은 할머니가 숨기고 있던 게 있어.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여셨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뭔가요, 할머니? 민준이. 옛날에 서울에서 큰 회사 다녔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김민준이 회사원이었다고요?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김민준이 서울에서 대기업에 다니던 엘리트 직장인이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부모님을 잃고 이곳으로 내려와 농장을 물려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왜 김민준이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아마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을 거야. 농부와 결혼한다고 생각하고 온 건데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면 혼란스러울까 봐. 할머니의 설명을 듣고 보니 이해가 됐어요. 김민준이 왜 가끔 도시적인 면모를 보였는지, 왜 영어 단어를 몇 개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또 하나 더. 할머니가 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 농장 생각보다 훨씬 잘 돼가고 있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고개를 갸웃했더니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어요.
한우 농장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성공했다는 거였어요. 특히 그 사나운 시소의 새끼들이 최고급 한우로 인정받으면서 농장 수익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었나요? 제가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어려운 것도 맞아.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만큼 심각하지는 않아. 그 말을 듣고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김민준이 왜 그렇게 힘들어했던 걸까요? 할머니는 제 마음을 읽으신 듯 말씀하셨어요. 민준이는 너무 책임감이 강해.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고 해. 너한테 의존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아, 그래서였구나. 김민준이 제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어려운 척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네가 와서 정말 많은 게 달라졌어.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민준이도 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나도 외롭지 않아.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잠시 멈추셨다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그 말씀에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상황들이 실제와는 달랐던 건가요? 그날 저녁 김민준이 들어왔을 때 저는 할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그를 다시 자세히 보니 확실히 농부라기보다는 지식인의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오늘 농장 일 어땠어? 제가 물어보자 김민준이 대답했어요. 괜찮았어. 시소도 완전히 나았고 새끼들도 건강해. 그러고 보니 요즘 김민준이 예전보다 여유로워 보였어요.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민준 씨, 혹시 예전에 다른 일 하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김민준이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김민준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확실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김민준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폴란드에서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는데 목소리가 무척 밝으셨어요. 안나야, 큰일 났다.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좋은 일이라고 하셨어요. 네가 보내준 돈으로 아버지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 아버지가 EU 기준에 맞는 유기농 채소 재배를 시작하셨는데 그게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는 거였어요. 이제 안나 네가 고생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다시 일어섰어.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기뻤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저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진 건가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1년 후에 폴란드로 돌아가야 하는 거였는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밝혀졌거든요. 김민준의 숨겨진 과거, 농장의 실제 상황, 폴란드 가족의 상황 호전. 모든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그럼 나는 뭘 위해 여기 있는 거지?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 경제적 필요 때문에 온 거였는데 이제는 그런 이유들이 모두 사라진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저 자신도 변했다는 걸요. 이제는 단순히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이곳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다는 걸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김민준의 무뚝뚝하지만 진심 어린 배려, 마을 사람들의 점점 따뜻해지는 시선.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폴란드로 돌아갈 수도 있었고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김민준과 할머니에게 숨겨진 모든 진실을 들어야 했고 제 자신의 진짜 마음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애매하게 넘어가지 말고 모든 것을 분명히 하기로요. 하지만 그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찾아올 거였어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결심한 다음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도시에서나 볼 법한 고급차였는데 이런 시골 마을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였죠.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한 명은 중년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직장인 같아 보였어요. 김민준이 그들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분명히 아는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민준아, 오랜만이다.
중년 남성이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김민주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형, 어떻게 여기까지? 형이라고 불렀으니 아마 예전 직장 동료이거나 선배인 것 같았어요. 너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회사에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민준이 정말로 서울의 회사에 다녔었다는 걸요. 할머니도 나와서 손님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우리 며느리 안나예요. 방문객들은 저를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폴란드에서 온 며느리라고 하니까 더욱 놀라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기본적인 예의는 지킬 수 있게 됐거든요. 아, 한국말 잘하네요. 젊은 직장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거실에서 김민준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면서 중간중간 들리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팀장 자리가 비었어. 네가 돌아오면 바로 승진이야. 서울 본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내 경험이 꼭 필요해. 여기서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야. 계속해서 김민준을 설득하는 말들이 들렸어요. 그리고 김민준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차를 가져다 드리면서 저도 그 대화에 끼게 됐어요. 민준이가 회사에 있을 때 정말 뛰어난 직원이었어요. 해외 업무도 많이 담당했고 영어도 잘하고. 중년 남성이 김민준을 자랑했습니다. 그제야 김민준이 왜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았는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표를 내고 여기로 내려와 버렸지 뭐야.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김민준의 진짜 과거를 알게 됐습니다. 김민준은 정말로 서울에서 잘나가는 직장인이었어요. 대기업 해외사업팀에서 일했고 승진도 빠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난 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내려온 거였어요. 민준아, 이제 충분히 쉬었잖아. 다시 돌아와서 내 능력을 발휘해봐. 중년 남성이 진지하게 권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형, 고마워. 하지만 나는 이제 여기가 내 자리야. 농사가 뭐가 좋다고? 내 능력을 여기서 썩히는 게 아깝지 않아? 아깝지 않아. 여기서 정말 행복해. 김민준의 대답에 방문객들은 당황스러워했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때 김민준이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김민준이 저 때문에 서울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방문객들은 오후에 떠났지만 집 안 분위기는 어색해졌어요. 저는 김민준에게 물어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김민준이 저를 마당으로 불렀어요. 안나, 미안해. 말하지 못해서. 김민준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네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리고 나중에는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 김민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김민준은 정말로 서울에서 성공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해외사업팀 차장까지 올라갔고 연봉도 상당했다고 해요. 하지만 부모님을 잃은 후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빈집에 혼자 들어가면 너무 외로웠어. 김민준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농장으로 왔어. 처음에는 잠깐 쉬다가 다시 올라갈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왜 계속 여기 계신 거예요? 제가 물어보자 김민준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여기서 진짜 평안을 찾았어. 그리고 김민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안나가 와서 정말 많은 게 달라졌어. 그 말에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근데 안나도 솔직하게 말해줘. 폴란드 집안 상황 좋아졌다면서? 김민준도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할머니가 말씀드린 것 같았습니다. 네. 아버지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폴란드로 돌아갈 거야?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때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뭐 하고 있어, 여기서? 할머니도 우리 대화에 끼셨습니다. 그리고는 뭔가 결심하신 듯 말씀하셨어요. 안나야, 할머니가 진짜 이야기해 줄게. 할머니가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농장이 생각보다 훨씬 잘 돼가고 있어. 할머니의 설명에 따르면 김민준이 서울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으로 농장을 현대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해외 수출 업무까지 직접 담당해서 한우를 일본과 싱가포르에까지 수출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었나요? 제가 놀라서 물어보자 김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려운 것도 맞아.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아니야. 오히려 요즘엔 꽤 잘 되고 있어. 그럼 왜? 안나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너무 좋은 조건으로 결혼한 것처럼 보이면 내가 진심이 아니라 조건 때문에 온 게 아닌가 싶어서. 김민준의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그가 얼마나 섬세하게 저를 배려하고 있었는지를요. 그리고 나도 안나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어. 제 진심이요? 응.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지, 정말 가족이 되고 싶어 하는지. 김민준의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그가 저를 시험한 게 아니라 진정한 관계를 원했던 거였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안나야, 넌 이미 충분히 증명했어. 할머니 아플 때, 농장 힘들 때, 진짜 가족처럼 해줬잖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단순히 경제적 필요 때문이 아니라는 걸요. 정말로 이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고 이곳이 제 집이 된 거였어요.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어요. 1년만 버티고 돌아가려고 했고요. 김민준과 할머니가 조용히 제 말을 들어주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폴란드 상황이 좋아져서 돌아갈 수 있게 됐지만 저는 여기 있고 싶어요. 정말? 김민준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할머니도 민준 씨도 이제 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저 자신도 놀랐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확신하게 됐던 걸까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나. 정말 고마워. 김민준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안나, 나도. 네가 여기 있어서 정말 행복해. 그때 갑자기 김민준이 뭔가 생각난 듯 말했어요. 아, 그리고 하나 더 말할 게 있어. 뭐요? 오늘 온 형들. 사실 나한테 해외 지사장 자리를 제안했어. 폴란드 지사 말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폴란드라고요? 회사에서 동유럽 시장 개척을 위해 폴란드의 지사를 만들 예정인데 나한테 그 책임자를 맡아달라고 했어. 그럼? 만약 안나가 원한다면 우리 함께 폴란드로 갈 수도 있어. 내 가족들도 가까이서 볼 수 있고. 김민준의 제안에 저는 말을 잃었어요. 그가 저를 위해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나는 안나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싶어. 폴란드로 돌아가고 싶은지 아니면 여기 있고 싶은지.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폴란드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있고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명확했어요. 저는 어디든 상관없어요. 할머니와 민준 씨가 있는 곳이면요. 제 대답에 김민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하고? 나야 당연히 너희 따라가지. 안나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잖아. 할머니도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조건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라는 걸요. 그럼 우리 함께 결정하자. 폴란드로 갈지 여기 있을지. 김민준이 제안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는 가족이에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었어요. 모든 비밀이 밝혀졌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으니까요. 폴란드에서 온 가난한 농장 딸이었던 제가 이제는 진짜 사랑을 찾은 행복한 여자가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향에서 찾아올 거였어요. 진실을 모두 털어놓고 난 다음 주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폴란드에서 어머니가 급하게 전화를 하셨어요. 안나야, 큰일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어서 무슨 나쁜 일인가 싶어 깜짝 놀랐어요. 왜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니야, 좋은 일이야. 내 남편이
김민준이 우리한테 편지를 보냈어.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김민준이 제 부모님께 편지를 보냈다고요? 무슨 편지요? 한국에 초대하는 편지야. 우리 가족 모두를 한국으로 초대한다고. 저는 급하게 김민준을 찾았어요. 그는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제가 다가가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나, 폴란드에서 연락 왔지? 민준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 가족을 초대한다고요? 김민준이 일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안나가 1년 동안 정말 고생했잖아.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생각하니까. 그래서 모셔오기로 했어. 하지만 비용이. 걱정하지 마. 농장 수익도 좋아졌고 회사에서 폴란드 지사권으로 지원금도 나왔어. 김민준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가 얼마나 저를 생각해주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할머니도 안나 가족을 꼭 만나고 싶어 하셔. 할머니도 이 계획에 동참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2주일 후 정말로 제 가족들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가족들을 봤을 때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1년 만에 보는 부모님과 동생들이었거든요. 안나, 동생 파베우와 마르친이 저에게 달려왔어요. 두 아이 모두 키가 많이 컸고 얼굴도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보고 싶었어. 안나야. 어머니가 저를 꼭 안으시며 울먹이셨어요. 어머니도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셨고 얼굴에 생기가 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 품에서 고향의 냄새가 났습니다. 김민준과 할머니도 공항까지 나와 계셨어요. 제 가족들을 보시며 따뜻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나 아버님, 어머님. 김민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미리 폴란드어 인사말을 연습해 왔더군요. 어설픈 발음이었지만 부모님은 깜짝 놀라며 기뻐하셨어요. 할머니도 제 어머니의 손을 잡으시며 뭔가 말씀하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두 분의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농장으로 가는 길, 가족들은 창밖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와, 정말 산이 많네. 공기도 정말 좋다. 동생들이 연신 감탄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상차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음식과 폴란드 음식이 함께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폴란드 음식도 만들어 보셨어요. 김민준이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인터넷으로 폴란드 요리법을 찾아서 직접 만드신 거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감동하신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폴란드 가족과 한국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거였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제가 통역을 해드렸고 때로는 몸짓과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소통이 됐어요. 안나가 정말 많이 변했네. 어머니가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떡해요? 더 성숙해졌어. 그리고 행복해 보인다.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행복했거든요. 이틀째 되는 날 김민준이 농장을 안내해드렸어요. 아버지는 한우들을 보시며 무척 감탄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소들이네요.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아버지도 농업에 종사하시다 보니 김민준의 농장 경영 능력을 한눈에 알아보셨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농업을 잘 몰랐어요. 안나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김민준이 겸손하게 말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 정도 농장을 만들려면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해요. 대단합니다. 그때 할머니가 어머니를 모시고 집 구경을 시켜드리고 계셨어요. 두 분이 함께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셋째 날에는 마을 구경을 시켜드렸어요. 마을 사람들도 폴란드에서 온 손님들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안나 가족이구나. 어서 와.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 마을 분들의 따뜻한 환대에 부모님은 감동받으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할머니와 함께 시장을 구경하시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두 분은 계속 웃으며 쇼핑을 하셨어요. 안나 어머니. 할머니가 어머니를 그렇게 부르시는 게 신기했어요.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고 계셨거든요. 넷째 날 저녁 가족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안나야, 정말 여기서 행복하니? 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김민준 씨. 정말 좋은 분 같다. 너를 정말 아끼는 게 보여.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도 너무 좋으시고
여기 사람들도 모두 친절해. 동생 파배우가 말했어요. 형도 여기서 농업 배우고 싶어. 마르친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김민준이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사실 폴란드 지사 이야기 말인데요.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회사에서 폴란드에 농업기술센터를 만들 계획이에요. 한국의 농업기술을 폴란드에 전수하는 거죠. 그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아버지가 궁금해하셨어요. 아버님의 유기농 농장이 그 시범 농장이 될 수 있어요. 한국 기술과 폴란드 농법을 결합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거죠. 김민준의 제안에 온 가족이 놀랐어요. 그럼 우리 농장이? 네. 회사에서 기술 지원과 자금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와 안나는 폴란드와 한국을 오가면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요. 정말인가요? 어머니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네, 정말입니다. 안나가 1년 동안 여기서 배운 한국 농업 기술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걸요. 제가 한국에 온 것, 농장에서 배운 것들, 김민준과의 만남, 할머니의 사랑.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럼 안나는? 저는 폴란드와 한국, 양쪽 모두에서 살 거예요. 가족들과도 자주 만날 수 있고 할머니와 민준 씨와도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제 대답에 가족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마지막 날 저녁, 우리는 모두 함께 앉아서 감사 인사를 나눴어요. 정말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김민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안나가 우리에게 해준 게 더 많아요. 김민준이 대답했어요. 할머니도 어머니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안나 덕분에 우리도 진짜 가족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제가 통역해드리니까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안나를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 절망 속에서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의 저를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것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폴란드의 가난한 농장 딸이었던 제가 이제는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과 가족을 찾았습니다. 김민준은 제게 남편이 되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어요. 할머니는 제게 진짜 할머니가 되어주셨고요. 그리고 제 폴란드 가족들도 이제 더 나은 삶을 살게 됐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구나. 성경에서 읽었던 구절이 생각났어요. 정말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떠나는 날, 공항에서 헤어질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안나야, 이제 정말 안심이다. 네가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구나.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알겠어. 이제 걱정 안 할게. 대신 자주 연락하고 폴란드에도 자주 와. 네, 엄마. 이제 자주 볼 수 있어요.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 김민준이 물었어요. 후회하지 않아? 뭘요? 폴란드를 떠나 한국에 온 거.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 모든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나도 감사해. 안나가 와줘서. 그날 저녁 할머니와 셋이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저를 진짜 손녀처럼 사랑해주셔서. 무슨 소리야? 넌 내 진짜 손녀야. 할머니의 말씀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김민준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진짜 가족이에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썼어요. 오늘로 내 한국 생활 1년이 끝났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폴란드에서 온 외국인이 아니라 이제 나는 진정한 한국 사람이 되었다. 동시에 폴란드와 한국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다. 가족을 위해 시작한 여행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되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길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의 끝에서 무엇을 만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절망이 제게 가장 큰 축복을 가져다 줬습니다. 사랑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가족은 혈연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도 힘든 상황에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기쁨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